천개의 찬란한 태양 다시 3. 할레드 호세인이 지음 왕은철 옮김. 총은 붉은색이었다. 그리고 방아쇠 주변은 밝은 녹색이었다. 총 뒤에서 하딤이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다. 하딤은 타리크처럼 11살이었다. 그는 뚱뚱하고 키가 크고 심한 주걱턱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의마장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었다. 하딤은 때때로 행인들에게 송아지의 내장을 던지는 고약한 버릇을 갖고 있었다. 때때로 타리크가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하딤은 쉬는 시간에 라일라를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곤 했다. 언젠가 그는 라일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노랑머리 너 참 예쁘다.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가 총을 흔들었다. 걱정하지 마. 이건 표시 안 날 테니까. 내 머리에는 표시 안 나지. 경고하게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어쩔 건데 그 병신이 나한테 엉겨 붙게 할 거냐? 빨리 와서 이 바드맛이 나쁜 놈으로부터 나를 구해줘. 이렇게 말할 거야? 라일라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딤은 벌써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가늘고 미지근한 물줄기가 라일라의 머리를 때렸다. 얼굴을 가리려고 손을 올리자 물줄기는 그녀의 손바닥을 때렸다. 다른 사내애들이 숨었던 곳에서 나오더니 웃고 난리였다. 거리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 욕이 라일라의 머리에 떠올랐다. 사실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다. 그 말을 해서 어쩌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에 들어있는 사나운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폭발시켰다. 하딤이 당황하지 않고 쏘아붙였다. 적어도 우리 엄마는 내 엄마처럼 미치광이는 아니다. 적어도 우리 아빠는 내 아빠처럼 계집애 같진 않다. 그나저나 내 손에서 나는 냄새나 맡아봐라. 다른 사내 아이들이 하딤의 마지막 말을 따라서 했다. 냄새나 맡아봐라. 냄새나 맡아봐라. 라일라는 냄새를 맡아봤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벌써 그가 라일라의 머리에는 표시가 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았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사내 아이들이 더 심하게 야유를 했다. 라일라는 돌아서서 울부짖으며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욕실에 가서 대야에 물을 붓고 옷을 벗었다. 그리곤 혐오감 때문에 울먹이면서 손가락으로 정신없이 두피를 긁으며 머리를 감았다. 그녀는 머리를 헹구고 다시 머리에 비누칠을 했다. 여러 차례 토할 뻔했다. 그녀는 울고 떨면서 비누를 묻힌 목욕 수건으로 얼굴과 목이 붉어질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라일라는 깨끗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으면서 타리크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딤은 감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엄마가 제때에 학교에 오기만 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가끔 라일라는 엄마가 왜 자기를 낳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이 먼저 낳은 자식들에게 이미 사랑을 다 주어버렸다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았다. 몹시 화가 났다. 라일라는 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쓰러졌다. 최악의 상태가 지나가자 그녀는 통로를 가로질러 엄마의 방문을 두드렸다. 라일라는 어렸을 때 이 방문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앉아있곤 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마력을 깨기 위한 주문처럼 몇 번이고 엄마를 불렀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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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러나 엄마는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라일라는 문고리를 돌리고 걸어 들어갔다. 때때로 엄마의 기분이 괜찮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눈을 빛내며 장난스럽게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미소를 지으면 늘어진 아랫입술이 위로 치켜졌다. 그녀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카라를 칠했다. 그리고 라일라가 빗겨주도록 머리는 놔두고 이건 라일라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귀걸이를 달았다. 그들은 만다이 시장으로 쇼핑을 하러 갔다. 라일라는 그녀와 주사위로 뱀과 사다리 놀이를 했다. 그들은 검은 초콜릿을 잘라 나눠 먹었다. 그것은 몇 안 되는 공통된 취미 중 하나였다.
엄마는 기분이 좋은 날이면 초콜릿을 먹어서 갈색으로 변한 이를 드러내고 집에 오는 아빠를 향해 웃었다. 라일라는 그럴 때가 좋았다. 만족감이 방 안에 넘쳤다. 그럴 때면 라일라는 잠시나마 집안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시끌벅적하고 즐거웠을 때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있었을 상냥함과 로맨스를 엿보았다. 엄마는 때로 기분이 좋으면 빵을 구웠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여자들을 불러 차를 마시며 과자를 먹었다. 라일라는 엄마가 식탁에 컵, 냅킨, 좋은 접시들을 놓을 때 그릇을 깨끗이 닦아 놓았다. 나중에 라일라는 여자들이 차를 마시면서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엄마의 빵 굽는 솜씨를 칭찬할 때 그 대화에 끼려고 했다. 말할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앉아서 듣는 걸 좋아했다. 이러한 모임이 있을 땐 정말로 좋은 게 있었다. 그녀는 엄마가 아빠에게 대해 다정한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남편은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학생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다른 선생들처럼 자로 때리지 않아서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학생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를 존경했던 거죠. 그는 훌륭한 선생이었답니다. 엄마는 아빠가 청혼한 이야기를 하기를 즐겼다. 나는 16살이었고 그는 19살이었죠. 판즈시르에서 우리는 바로 옆집에서 살았어요. 나는 그이가 너무 좋았어요. 나는 두 집 사이에 있는 벽을 타고 올라가곤 했죠.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과수원에서 놀았죠. 하킴은 들킬까봐 늘 겁을 냈어요. 나의 아버지한테 얻어맞을까봐 겁이 났던 거죠. 당신의 아버지한테 뺨 맞을 거야.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이는 그때도 조심스럽고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말했죠. 오빠, 어떤 게 좋을까? 오빠가 나한테 청혼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오빠한테 하스테카리로 가게 할 거야? 나는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그의 얼굴 표정을 봤어야 해요. 엄마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다른 여자들과 라일라도 따라서 웃었다. 엄마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으며 라일라는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때는 엄마 아빠가 각자의 방에서 자지도 않았다. 결국 엄마가 청혼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중매 이야기로 넘어갔다.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신부가 필요할 것이었다. 여자들은 아마드와 누르에게 알맞을 이웃집 딸들을 골라보았다. 화제가 오빠들로 옮겨가면 라일라는 언제나 소외된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들이 그녀만 보지 못한 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드와 누르가 카불을 떠나 북쪽의 판즈시르로 가서 아마드샤 마수드 사령관 밑에서 지하드에 참여했을 때 라일라는 2살이었다. 라일라는 오빠들에 대해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마드의 목에 걸린 빛나는 알라신 펜던트와 누르의 귓가에 난 검은 털, 이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전부였다. 누군가가 말했다. 아지타는 어때요? 엄마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볍게 치며 말했다. 양탄자 제조업자의 딸 말인가요? 그 애는 하킴보다 코수염이 많아요. 아나히타는 어때요? 자르구나 학교에서 1등을 한다던데 그 아이의 일을 본 적 있으세요? 묘석 같아요. 입속에 무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이디의 딸들은 어때요? 2 난쟁이 말인가요? 안 돼요, 안 돼. 내 아들들한테는 안 돼요. 나의 술탄들한테는 안 돼요. 그들한테는 더 좋은 섹시가 필요해요. 잡담이 길어지면서 라일라는 공상을 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생각은 타리크를 향했다. 엄마는 노란 커튼을 치고 있었다. 어두웠다. 방에는 빨지 않은 린넨, 땀, 더러운 양말, 향수, 지난밤에 먹다 남긴 크루마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라일라는 방을 가로지르기 전에 어둠이 눈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도 바닥에 널려있는 옷가지에 발이 걸렸다. 라일라는 커튼을 젖혔다. 침대 발치에 낡은 접이식 철제 의자가 있었다. 라일라는 거기에 앉아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벽에는 아마드와 누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낯선 2 사람이 사방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발 자전거를 타는 누르의 사진도 있었다. 아마드가 12살이었을 때 아빠와 함께 만든 해시계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뜰에 있는 배나무 밑에서 두 형제가 등을 맞대고 앉아 있는 사진도 있었다. 엄마의 침대 밑으로 아마드의 구두 상자 모서리가 보였다. 때때로 엄마는 라일라에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오래된 신문 기사나 팸플릿을 보여줬다. 아마드가 파키스탄에 본부를 둔 반군들이나 저항단체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했다. 라일라는 기다란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다리를 잃은 작은 아이에게 막대 사탕을 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본 적도 있었다. 그 사진 밑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다. 소련의 지뢰들은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소련군이 화려한 색상의 장난감 안에 폭약을 숨겨 놓기를 좋아한다는 말도 쓰여 있었다. 아이가 그걸 주우면 장난감이 폭발하여 손가락이나 손 전체가 날아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아버지는 지하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했다. 아마드의 구두 상자 안에 든 또 다른 기사에는 무자히드라는 어린아이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소련군이 마을에 가스를 살포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눈을 멀게 했고 그의 어머니와 누나가 피를 토하며 시내로 달려갔다고 증언했다. 엄마, 담요로 둘러싸인 몸이 약간 움직였다. 신음소리가 났다. 엄마, 일어나요. 3시예요. 또 다른 신음소리가 들렸다. 잠수함에 잔망경처럼 손이 쑥 나오더니 내려갔다. 이번에는 몸이 더 확실하게 움직였다. 엄마의 몸을 덮은 담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엄마는 천천히 몸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꾀지지한 머리, 다음에는 찡그린 하얀 얼굴, 불빛에 눈이 부셔 감긴 눈, 침대에 머리를 더듬는 손, 그녀가 끙끙거리며 빠져나오면서 미끄러지는 시트. 엄마는 안간힘을 써서 고개를 들었다가 불빛에 눈이 부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중얼거렸다. 학교는 어땠니? 늘 그런 식이었다. 두 사람 다 시치미를 떼고 의무적인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열기라곤 하나도 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낡고 지겨운 일종의 춤. 괜찮았어요. 뭘 배웠니? 똑같은 거죠. 뭐 좀 먹었니? 네, 됐다. 엄마는 다시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주춤했다. 눈꺼풀이 떨렸다. 그녀의 오른쪽 얼굴이 붉었다. 그쪽으로 머리가 눌려 있었다. 머리가 아프다. 아스피린 좀 갖다 드릴까요? 엄마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아니 나중에. 아빠는 왔니? 이제 3시밖에 안 됐어요. 엄마가 하품을 했다. 아 맞다. 내가 이미 말했지. 막 꿈을 꾸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잠옷이 시트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았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말이다. 그런데 무슨 꿈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너도 그런 적이 있니? 엄마, 그건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에요.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엄마가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어떤 머슴애가 제 머리에 오줌을 쌌어요. 뭘 쌌다고? 뭐라고 했니? 오줌이라고요. 저런 세상에 안 됐구나 쯔쯔. 내일 아침 내가 그 애와 얘기해보마. 아니면 그 아이의 엄마와 얘기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게 좋겠다. 아직 나는 엄마한테 누가 그랬는지 얘기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누구였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너 화났구나.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랬지. 엄마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라일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는 자신의 머리를 뜯기 시작했다. 머리를 뜯는데도 달걀처럼 머리가 벗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신기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더라? 내 친구 말이다. 타리크였던가? 그래, 그 아이는 어떠니?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가고 없어요. 엄마는 코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구나. 너 씻었니? 네. 그렇다면 내 몸은 깨끗하구나. 엄마는 지친 눈길을 창문으로 향했다. 깨끗하다면 됐다. 라일라가 일어섰다. 숙제를 해야겠어요. 물론 그렇겠지. 얘야, 나가기 전에 커튼을 닫으렴.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벌써 시트 아래로 들어가고 있었다. 라일라가 커튼에 손을 뻗을 때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헤라트 번호판을 단 청색 벤츠가 마침내 떠나고 있었다. 차의 뒷창문이 햇볕에 반짝였다. 그녀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엄마가 라일라의 등 뒤에서 말하고 있었다. 내일은 잊지 않겠다. 약속하마. 어제도 그렇게 말했어요. 라일라, 너는 몰라. 뭘 몰라요?
라일라가 몸을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내가 뭘 모른다고요? 엄마가 손을 들어 올려 가슴을 두드렸다. 여기 있는 건 말이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다. 그러더니 그녀의 손이 흐늘흐늘 아래로 내려왔다. 너는 몰라. 한 주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타리크는 오지 않았다. 또 한 주가 왔다가 갔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라일라는 바비가 아직 손보지 못한 방충망을 꿰맸다. 그리고 바비의 책들을 내려놓고 먼지를 떨어 다시 알파벳 순으로 정렬했다. 그녀는 하시나 기티 어머니와 함께 코체흐 모르가에 갔다. 기티의 엄마는 재봉사였는데 때때로 엄마와 바느질을 같이 했다. 라일라는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서 기다리는 일만큼 힘든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한 주가 지났다. 라일라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타리크는 오지 않을지 몰랐다. 그의 부모는 영원히 떠났는지 몰랐다. 가즈니로 간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는지 몰랐다. 두 사람에게 헤어짐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어른들의 계략이었는지 몰랐다. 그가 또 지뢰를 밟았는지 몰랐다. 타리크가 5살이었던 1981년 그의 부모가 남쪽에 있는 가즈니로 그를 데리고 갔을 때 그랬듯이 말이다. 라일라의 3번째 생일 직후에 생긴 일이었다. 그때 그는 운이 좋았다. 다리 하나만 잃고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이러한 생각으로 빙빙 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라일라는 거리 아래쪽에서 자그마한 플래시 불빛이 비치는 걸 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외화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침대에서 재빨리 자신의 플래시를 찾았지만 작동이 안 됐다. 라일라는 손바닥으로 플래시를 쿵쿵 치면서 닳아버린 전지를 욕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왔다. 안도감으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그 아름다운 노란 눈이 깜빡깜빡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음날 타리크의 집에 가면서 라일라는 하딤과 그의 친구들이 길 건너에서 노는 걸 보았다. 하딤은 쪼그려 앉아 막대기로 흙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막대기를 놓고 손가락을 흔들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자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라일라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다. 그녀는 타리크가 문을 열자 이렇게 소리쳤다. 그간 뭐 했던 거야? 그때서야 그녀는 그의 작은 아버지가 이발사라는 걸 떠올렸다. 타리크는 새로 깎은 머리를 손으로 긁적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약간 고르지 못한 흰 이가 드러나 보였다. 마음에 들어? 군대에 가는 사람처럼 보여. 그가 머리를 낮추며 말했다. 만져보고 싶어? 뻣뻣한 작은 머리털이 기분 좋게 라일라의 손바닥에 닿았다. 타리크는 원뿔 모양의 두 장에 보기 싫은 종기가 나 있는 다른 애들과 달랐다. 그의 머리는 완벽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고 종기도 없었다. 그가 고개를 들자 햇볕에 탄 볼과 이마가 라일라의 눈에 들어왔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야? 작은 아버지가 아프셨거든. 자, 들어와. 그는 라일라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갔다. 라일라는 이 집의 모든 걸 좋아했다. 거실에 있는 해진 낡은 양탄자, 소파에 있는 누비 이불, 그의 어머니가 쓰는 천, 실패에 꽂은 바늘들, 낡은 잡지들, 누군가가 열기를 기다리며 구석에 놓여있는 아코디언 케이스 등 모든 게 좋았다. 타리크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누구냐? 그가 대답했다. 라일라예요. 그는 의자를 가져다 줬다. 거실에는 불이 훤히 밝혀져 있었다. 이중 창문이 들 쪽으로 나아 있었다. 창턱에는 타리크의 어머니가 가지를 절이거나 당근 마멀레이드를 만들어 담아 놓는데 사용하는 빈 단지들이 놓여 있었다. 타리크의 아버지가 들어서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왔구나. 그는 머리가 희끗하고 몸이 마른 60대 초반의 목수였다. 그의 앞니들은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밖에서 보낸 사람처럼 눈이 가늘었다. 그가 팔을 벌리자 라일라가 안겼다. 기분 좋고 낯익은 톱밥 냄새가 그녀를 반겼다. 그들은 볼에 3번 입을 맞췄다. 타리크의 어머니가 그들을 지나치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부르면 저 애가 우리 집에 안 올 거예요. 그녀는 큰 그릇과 큰 스푼 4개의 작은 그릇들이 담긴 쟁반을 나르고 있었다.
그녀는 쟁반을 식탁에 놓았다. 그리고 라일라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노인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너를 보니까 좋구나. 이리 와 앉아라. 과일 좀 가져왔다. 식탁은 컸다. 다듬어지지 않은 가벼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타리크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었다. 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식탁에는 자홍색 초승달과 별들이 그려진 황록색 비닐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거실 벽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찍은 타리크의 다양한 사진들로 덮여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면 다리가 둘이었다. 라일라가 촉촉한 건포도, 피스타치오, 살구가 든 그릇에 수저를 넣으며 타리크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동생분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랬지. 그러나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다. 심장 발작이란다. 이번이 두 번째야. 타리크의 어머니가 남편을 훈계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타리크의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라일라에게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타리크의 부모가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타리크의 어머니는 40살이 훨씬 넘어서야 그를 낳았다. 타리크의 어머니는 그릇 너머로 라일라를 쳐다보며 물었다. 얘야, 내 아빠는 어떠시니? 라일라가 알기로 타리크의 어머니는 가발을 썼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발이 흐릿한 자주색을 띄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가발이 이마 아래로 내려와 귀 밑에 흰 머리가 다 보였다. 어떤 날은 가발이 높게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라일라에게 타리크의 어머니는 절대 불쌍해 보이지 않았다. 라일라가 본 것은 가발 아래에 있는 그녀의 차분하고 자신 있는 얼굴과 영리하게 생긴 눈과 서두르는 법이 없는 기분 좋은 몸가짐이었다. 라일라가 말했다. 괜찮으세요. 물론 아직도 실로에서 일하시고요. 괜찮으세요. 내 엄마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늘 똑같으세요. 타리크의 어머니가 수저를 그릇에 넣으며 말했다. 그래, 얼마나 힘드시겠니. 아들들과 헤어져 있으니 많이 힘드시겠지. 타리크가 말했다. 점심 먹고 갈 거야?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야지. 내가 쇼르와 아프간 전통 스프를 만들 거다. 저는 모자햄, 회방꾼이 되고 싶진 않아요. 타리크의 어머니가 말했다. 회방이라니 우리가 2주 동안 떠나 있었다고 예의를 차리는 거니? 라일라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좋아요, 먹고 갈게요. 그럼 그래야지. 솔직히 말하면 라일라는 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싫은 만큼이나 타리크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좋았다. 타리크의 집에서는 혼자 먹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늘 함께 식사를 했다. 라일라는 그들이 사용하는 보라색 플라스틱 컵과 물 주전자에 레몬 조각이 떠 있는 게 좋았다. 식사를 하기 전에 요구르트를 한 접시 먹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신 오렌지 즙을 짜서 넣는 것도 좋았다. 그들은 심지어 요구르트에도 그걸 넣어 먹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농담을 하며 놀리는 것도 좋았다. 식사를 할 때는 늘 대화가 이어졌다. 타리크와 그의 부모는 파쉬툰족이었지만 라일라가 와 있을 때는 그녀를 배려해 페르시아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라일라는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파슈토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 바비는 그녀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수 민족인 타지크족과 숫자가 가장 많은 파시툰족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타리크의 가족은 파시툰족이었다. 바비는 이렇게 말했었다. 타지크족은 언제나 무시당하며 살았지. 파시툰 왕들이 이 나라를 거의 250년 동안이나 통치했단다. 그에 반해 타지크족은 1929년에 9달 동안 통치한 게 전부였지. 라일라는 이렇게 물었었다. 아빠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바비는 셔츠 가장자리로 안경을 닦으며 말했었다. 나한테 그건 난센스야. 아주 위험하기까지 한 난센스지. 나는 타지크족, 너는 파시툰족, 저 남자는 하자라족, 저 여자는 우즈베크족. 이러한 것들이 난센스지. 우리는 모두 아프간이야. 그것만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하나의 집단이 나머지 집단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모욕감도 생기고 적대감도 생기고 말이다. 늘 그랬단다.
그럴지도 몰랐다. 하지만 라일라는 타리크의 집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은 화제에 오르지도 않았다. 타리크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자연스러웠고 복잡하지 않았다. 종족이나 언어의 차이 혹은 그녀의 집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개인적인 악의와 불평 때문에 복잡해지지도 않았다. 타리크가 말했다. 카드놀이나 할까? 그의 어머니가 남편이 자꾸 뿜어대는 담배 연기가 못마땅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래, 위층으로 올라가거라. 나는 쇼라를 만들 테니. 그들은 타리크의 방 한가운데에 배를 깔고 누워 돌아가면서 판즈파르, 아프간 카드 게임을 했다. 타리크는 공중에서 발을 돌리며 작은 아버지 집에 갔다 온 얘기를 해줬다. 작은 아버지를 도와 복숭아 묘목을 심었던 일, 정원에서 뱀을 잡았던 일 등등. 이 방은 라일라와 타리크가 숙제를 하고 카드로 탑을 쌓고 서로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던 방이었다. 비가 오면 그들은 창턱에 기대어 오렌지 맛이 나는 따뜻한 환타를 마시며 굵은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라일라가 카드를 섞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문제를 낼게. 세상을 돌아다니는데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뭐지? 잠깐만. 타리크가 몸을 들더니 의족을 단 왼쪽 다리를 빙 돌렸다. 그는 주춤거리며 옆으로 누워 팔꿈치에 몸을 기댔다. 그 베개 좀 줘. 그는 베개로 다리를 받쳤다. 좋아, 이게 편하다. 라일라는 그가 다리가 잘린 부분을 처음 보여줬던 때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때 6살이었다. 그녀는 타리크의 왼쪽 무릎 아래의 팽팽하고 반들반들한 피부를 손가락으로 찔러보았다. 손가락에 작고 단단한 돌출부가 느껴졌다. 타리크는 그것이 뼈가 돌출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절단한 후에 때때로 뼈가 그렇게 자란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프냐고 물었다. 그는 저녁 때가 되면 쑤신다고 했다. 맞지 않는 골무를 손가락에 낀 것처럼 부어서 의족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다. 마찰이 심해질 때가 있어. 특히 더울 때가 그래. 그러면 뾰루지가 나고 물집이 생겨.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데 바르는 연고를 갖고 계셔. 그리 나쁘지 않아. 라일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는 거야? 이 기르노야노크 울보야. 내가 보고 싶어 했잖아. 내가 울고불고 할 줄 알았다면 안 보여줬을 거야. 그는 다시 다리를 묶으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그가 말했다. 우표지. 뭐라고? 답이 우표란 말이야. 점심 먹고 나서 동물원에 가자. 그 답 알고 있었던 거지? 아니야, 전혀 몰랐어. 이 사기꾼? 너 샘나서 그러는 거지. 뭐가 샘나? 내가 영리하니까. 영리하다고? 정말이야? 그렇다면 체스를 하면 누가 늘 이기는지 말해봐. 그건 내가 져주는 거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누가 수학 과목에서 낙제를 했지? 한 학년 위지만 수학 숙제를 갖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수학 과목이 흥미가 없지 않다면 나는 너보다 2학년 위일 거야. 오빠는 지리 과목도 재미없어 하잖아. 어떻게 알아니? 자,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러니까 동물원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라일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지? 좋아. 오빠 보고 싶었어. 잠시 말이 끊겼다. 그러고 나서 타리크는 싫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웃는 모습과 찡그린 모습이 반반 섞인 표정이었다. 너 대체 왜 그래? 라일라는 궁금했다. 그녀와 하시나 기티는 2, 3, 1만 못 만나면 똑같은 말을 아무 망설임 없이 서로에게 수없이 했다. 하시나 보고 싶었다. 예, 나도 보고 싶었어. 타리크의 찡그린 표정을 보고 라일라는 이 점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우정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 충동도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라일라는 그녀의 오빠들도 이랬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라일라는 남자들이 태양을 대하는 것처럼 우정을 대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똑바로 바라보지 않을 때 그것의 광채를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존재 태양. 오빠를 화나게 하려고 한번 해봤어. 타리크가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성공했다. 하지만 라일라는 그의 찡그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했다.
햇볕에 탄 그의 볼이 순간적으로 짙어진 것 같았다. 라일라는 그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타리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속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타리크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다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버스 정거장으로 걸어갈 때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고 있는 하딤을 다시 보았다. 그는 벨트에 엄지손가락을 끼운 채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도전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타리크에게 말해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뭘 어떻게 했다고? 그녀는 다시 설명했다. 그가 하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놈이라고? 확실해? 확실해. 타리크는 이를 악물고 파슈터어로 라일라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페르시아어로 말했다. 너는 여기에서 기다려. 안 돼, 타리크. 그는 벌써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하딤이 그를 먼저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벽에서 몸을 뗐다. 그는 벨트에서 엄지손가락을 빼고 몸을 더 곧게 펴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눈길이 닿는 곳을 쳐다보았다. 라일라는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싶었다. 저 애들이 때로 덤비면 어쩌지? 몇 명이나 되지? 10? 11? 12? 저 애들이 타리크를 다치게 하면 어쩌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타리크가 멈췄다. 라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타리크가 몸을 구부렸을 때 그가 신발끈이 풀어진 척하면서 다시 그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상상했다. 그때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그녀는 상황을 이해했다. 타리크가 몸을 곧게 펴고 한쪽 다리로 섰을 때 다른 아이들도 상황을 이해했다. 그가 하딤을 향해 절뚝거리며 가기 시작했을 때 풀어낸 다리가 그의 어깨 위로 칼처럼 들려 있었다. 아이들이 후다닥 옆으로 비켜섰다. 그들은 그가 하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비켜섰다. 그리고 흙이 튀고 주먹질이 오가고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 그 후로 하딤은 다시는 라일라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날 밤 늘 그랬던 것처럼 라일라는 두 사람만을 위한 저녁상을 차렸다. 엄마는 배고프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바비가 집에 오기도 전에 접시를 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라일라와 바비가 식탁에 앉을 때쯤에는 잠들어 있거나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다. 바비가 욕실에서 나왔다. 집에 왔을 때는 밀가루를 뒤집어써 하얗던 머리가 이제는 깨끗이 감겨 빗질이 돼 있었다. 라일라, 오늘 저녁은 뭐지? 스프 남은 거요. 그가 머리를 말리던 수건을 접으며 말했다. 맛있겠다. 그런데 오늘 밤은 우리 뭐하지? 분수 덧셈이던가? 아니, 분수를 혼수로 바꾸는 거요. 아, 맞다. 바비는 저녁을 먹고 나면 늘 라일라의 숙제를 도와주고 자기 나름의 숙제를 내줬다. 라일라를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단계 앞서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물론 그는 선전을 가르치는 건 싫어했다. 사실 바비는 공산주의자들이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 때문에 그가 교직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말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여자들에 대한 그들의 교육 정책을 좋게 생각했다. 정부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장려했다. 카불 대학의 학생 중 거의 3분의 2가 이제 여성이었다. 바비는 여자들이 법과 의학,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일라, 이 나라에서 여자들은 언제나 힘들게 살아왔다.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어쩌면 여자들은 더 자유로워졌는지 몰라. 전보다 더 권리를 누리고 있지. 바비는 이런 말을 할 때 언제나 목소리를 낮췄다. 누가 공산주의자들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동정적인 말을 하는 걸 엄마가 못 참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아프간 여성으로서는 좋은 때다. 라일라, 너도 그걸 이용할 수 있어. 물론 그쪽 사람들이 처음에 무기를 든 이유 중 하나가 여자들에게 허용하는 자유 때문이었지만 말이다.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슬픈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가 말하는 그쪽은 카불이 아니었다. 카불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었다. 카불에서는 여성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고 관공서에서 근무했다. 바비가 그쪽이라고 한 건 부족들이 사는 지역이었다. 특히 파키스탄 인접 지역인 남쪽과 동쪽의 피시툰 지역을 의미했다. 그곳에서는 거리에서 여자를 볼 수 없었다. 여자들은 부르카를 입고 남자가 동반해야만 거리에 나갈 수 있었다. 고대의 부족법에 따라 사는 그 지역 남자들은 여자들을 해방시키고 강철 결혼을 폐지하고 여자의 결혼 최소 연령을 16살로 높이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법령에 반기를 들었다. 그곳 남자들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신들의 딸들이 집을 떠나 학교에 다니고 남자들과 함께 일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수백 년이 된 자신들의 전통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말고 바비는 냉소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라일라, 우리 아프간 사람이 처부술 수 없는 유일한 적이 있다면 그건 우리들 자신이란다. 바비는 식탁에 앉아 빵에 스프를 찍었다. 라일라는 식사를 하면서 타리크가 하딤에게 어떻게 했는지 얘기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낯선 사람이 어떤 소식을 갖고 밖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일라가 문을 열자 그가 말했다. 얘야, 내 부모님과 얘기를 해야겠다. 그는 햇볕에 탄 날카로운 얼굴에 땅떨막한 남자였다. 감자 색깔의 코트를 입고 갈색 양털 파콜, 아프가니스탄의 전통 베레모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때 바비의 손이 라일라의 어깨에 닿았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문에서 끌어당겼다. 라일라, 너는 위층으로 가는 게 어떠니? 어서 올라가라.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낯선 사람이 바비에게 판즈시르의 소식을 전할 게 있다고 말했다. 엄마도 이제 내려와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바비와 파코를 쓴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라일라는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 부모와 함께 자리에 앉는 걸 보았다. 그가 그들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몇 마디 했다. 바비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추도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웃집 여자들이 몰려와서 장례식 다음에 있을 하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는 아침 내내 소파에 앉아서 얼굴이 부은 채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두 여자가 번갈아 가며 엄마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훌쩍였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망가지기 쉬운 인형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엄마는 그들이 옆에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했다. 라일라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엄마의 눈길이 내려왔다. 그녀가 눈을 껌뻑거렸다. 두 여자 중 하나가 위험 있게 말했다. 라일라, 우리가 엄마를 보살피마. 라일라는 전에 장례식에 갔다가 이런 여자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죽음과 관련된 모든 걸 관장하고 아무도 그들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면서 위로를 전담하는 여자들이었다. 괜찮다 얘야. 너는 가서 다른 일을 하거라. 내 엄마는 이대로 놔두고. 그렇게 쫓겨난 라일라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았다. 그녀는 이방저방을 돌아다녔다. 부엌 주변에서 한동안 꾸물거리고 있는데 엄숙한 표정에 하시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왔다. 기티와 그녀의 어머니도 왔다. 기티는 라일라를 보자 뛰어오더니 앙상한 팔로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라일라를 아주 길게 놀라울 만큼 세게 안아줬다. 몸을 떼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라일라, 이걸 어쩌니? 라일라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다. 세 소녀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식탁 위에 유리잔과 접시 닦는 일을 시킬 때까지 뜰에 앉아 있었다. 바비도 할 일 없이 집안을 계속 들락거렸다. 뭔가 할 일을 찾는 듯했다.
저희가 나한테 못 오게 해줘요. 엄마가 오전에 입을 뗀 건 그 말을 했을 때뿐이었다. 바비는 통로에 있는 접이식 의자에 처량하게 앉아 있었다. 여자들 중 하나가 그에게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안하다며 서재로 사라졌다. 그날 오후 남자들은 바비가 추도직을 위해 빌려놓은 카르테흐 새 회관에 갔다. 여자들은 집으로 왔다. 라일라는 고인의 가족이 앉는 거실 입구 가까이에 엄마와 같이 앉았다. 문상객들은 문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지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벽을 따라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았다. 라일라가 태어날 때 도와준 늙은 산파인 와즈마도 와 있었다. 타리크의 어머니도 와 있었다. 그녀는 가발 위에 검정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라일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담은 입술에 서서히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카세트 녹음기에서 남자의 비음 섞인 목소리가 코란을 암송하고 있었다. 그 사이 여자들은 한숨을 쉬면서 훌쩍거렸다. 낮은 기침 소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났다. 이따금 누군가가 슬픔에 짓눌린 흐느낌을 토해냈다. 라시드의 부인 마리암도 왔다. 그녀는 검은 히잡을 두르고 있었다. 머리칼 몇 가닥이 이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라일라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라일라 옆에 앉은 엄마는 계속 몸을 앞뒤로 움직였다. 라일라는 엄마의 손을 무릎에 끌어다 놓고 두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러나 엄마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라일라가 엄마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엄마, 물 갖다 줄까요? 목말라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뒤로 몸을 흔들며 어리 빠진 눈길로 양탄자를 바라보았다. 이따금 라일라는 수심에 잠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재앙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 느꼈다. 가능성의 부정, 희망의 좌절.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 가지 않았다. 엄마의 상실감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존재로 느낀 적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에게 아마드와 누르는 언제나 말로만 듣던 사람들 같았다. 우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역사책에 나오는 왕들처럼 말이다. 피와 살을 가진 진짜 사람은 타리크였다. 그녀에게 파슈토어로 욕을 가르쳐주고 소금에 절인 클로버 잎을 좋아하고 음식을 씹을 때면 인상을 쓰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고 왼쪽 쇄골 밑에 만돌린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옅은 핑크색 반점이 나 있는 타리크는 진짜였다. 그렇게 그녀는 엄마 옆에 앉아서 아마드와 누르의 죽음을 열심히 슬퍼했다. 그러나 진짜 오빠는 라일라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이후로 엄마를 괴롭히게 될 병이 그때 시작되었다. 가슴의 통증과 두통, 관절염과 식은땀, 귀를 마비시키는 통증, 다른 사람은 아무도 느낄 수 없는 응어리. 바비는 그녀를 의사에게 데리고 갔다. 피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봤지만 실제로 아픈 곳을 찾지 못했다. 엄마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었다. 그녀는 머리를 뜯고 입술 아래에 있는 점을 깨물었다. 그녀는 깨어 있을 때는 집안을 비틀비틀 걸어다녔다. 그리고 그들을 조만간 만나기라도 할 것처럼 아들들이 한때 잠을 자고 까불고 베개를 갖고 장난을 치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언제나 마지막에는 라일라의 방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은 것은 그들의 부재였다. 그리고 라일라였다. 그것이 엄마에게는 똑같은 것이었다. 엄마가 소홀히 하지 않은 유일한 일은 5차례에 걸친 나마즈, 기도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 앞에 손을 들고 손바닥을 펴고 무자히딘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기도를 끝냈다. 라일라는 점점 더 허드렛 일을 떠맡아야 했다. 그녀가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옷, 구두, 벌어진 쌀자루, 콩이 담긴 캔, 더러운 접시들이 이곳저곳에 나뒹굴었다. 라일라는 엄마의 옷을 빨고 시트를 바꿔줬다. 그녀는 엄마를 설득하여 침대에서 나오게 해 씻게 하고 음식을 먹게 했다. 바비의 셔츠에 다리미질을 하고 바지를 개어 놓는 것도 그녀의 일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라일라가 요리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 때때로 허드렛 일이 끝나면 라일라는 엄마의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엄마를 팔로 감싸고 손을 맞잡고 엄마의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면 엄마는 몸을 뒤척이며 무슨 말인가를 했다. 결국 이야기는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들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엄마가 말했다. 아마드는 지도자가 될 제목이었다. 카리스마가 있었지. 그보다 3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그의 말을 존중했다. 대단했었지. 누르는 어떻고 누르는 건물과 다리를 스케치하곤 했지. 그는 건축가가 될 제목이었다. 그는 카브를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제 순교자가 되어 있구나. 라일라는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이며 자신은 샤히드 순교자가 되지도 않았고 이처럼 살아있으며 희망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걸 엄마가 알아줬으면 싶었다. 하지만 라일라는 자신의 미래가 오빠들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죽을 때도 그녀는 그들에 가려 미미한 존재일 터였다. 엄마는 오빠들의 삶을 보관한 박물관의 큐레이터였고 라일라는 그곳을 찾은 방문객일 뿐이었다. 그녀는 오빠들의 신화를 위한 피난처에 불과했다. 그녀는 엄마가 그들의 신화를 기록하는 데 필요로 하는 양피지일 뿐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내 아들들의 시체가 막사에 도착하자 아마드 샤 마수드가 직접 장례식을 주관했고 그들을 위해 묘지에서 기도를 했다고 말했다. 라일라, 내 오빠들은 판즈시르의 호랑이인 마수드 사령관이 몸소 장례식을 주관할 정도로 용감한 사내들이었다. 엄마가 몸을 돌려누웠다. 라일라는 몸을 뒤척여 자신의 머리를 엄마의 가슴에 기댔다. 엄마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떤 날은 통로에 있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다. 그럴 때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 시, 일, 월, 년을 생각한다. 내 아들들이 없는 그 모든 걸 말이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누군가가 내 가슴을 밟는 것 같다. 그래서 힘이 빠진다. 너무 힘이 빠져 어딘가에서 까무러치고 싶을 뿐이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일라는 이렇게 말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친절한 이방인의 형식적인 위안처럼 두루뭉술하고 너무 상투적으로 들렸다. 엄마가 한숨을 깊게 쉬고 나서 말했다. 너는 착한 딸이다. 나는 너한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그건 사실이다. 나는 알고 있다. 미안하다 얘야. 엄마? 라일라는 일어나 앉아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엄마의 머리는 이제 희끗희끗했다. 라일라는 늘 통통했던 엄마가 그렇게 마른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창백한 볼은 늘어져 있었다. 그녀가 입던 블라우스는 어깨 아래로 처져 있었다. 그녀의 목과 쇄골 사이에 큰 공간이 있었다. 라일라는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빠진 걸 몇 차례 보았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설마. 그녀는 그 문제에 관해 하시나에게 얘기했었다. 하시나의 제안대로 그들 두 사람은 하수구에 아스피린 병을 비우고 부엌칼과 날카로운 꼬챙이를 소파 밑에 양탄자에 숨겼다. 바비가 면도 칼을 찾지 못하고 허둥댔을 때 라일라는 그에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자 그는 소파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손을 넣었다. 라일라는 그의 입에서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되돌아온 건 그의 당황하고 퀭한 표정뿐이었다. 설마 목숨을... 엄마, 나는 걱정이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날에는 그럴 생각도 했었다. 내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다. 그 후로도 그걸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라일라, 나는 내 아들의 꿈이 현실로 되기를 바란다. 나는 소련군이 망신을 당하고 물러나고 무자히딘이 승리하여 카불로 돌아오는 날을 보고 싶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이 해방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다. 그래서 내 아들들도 그걸 보도록 말이다. 내 눈을 통해서 그걸 보도록 말이다. 엄마는 곧 잠이 들었다. 라일라는 이중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엄마가 살려고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엄마가 살려는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다. 그녀는 오빠들처럼 엄마의 가슴에 흔적을 남기지 못할 존재였다. 엄마의 가슴은 창백한 해변 같았다. 부풀었다가 부서지고 다시 부풀었다가 부서지는 슬픔의 물결에 자신의 발자국이 영원히 씻겨내리는 차가운 해변 같았다. 운전사는 소련군의 지프차와 장갑차의 긴 수송대가 지나가도록 택시를 길 옆에 세웠다. 타리크가 앞 좌석에서 몸을 기울여 운전사 너머로 소리쳤다. 이봐요, 이봐. 지프차 한 대가 경적을 울렸다. 타리크가 휘파람을 불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가 소리쳤다. 멋진 총, 기가 막힌 지프차, 기가 막힌 군대, 새 총을 쏘는 농민들한테 지단이 안 됐다. 수송대가 지나갔다. 운전사는 다시 길로 들어섰다. 라일라가 물었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운전사가 말했다. 길어야 1시간이다. 수송대나 검문소가 또 있다면 모르지. 라일라, 바비, 타리크는 당일치기 여행을 가고 있었다. 하시나도 가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통 사정을 해도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 여행은 바비의 생각이었다. 그는 자기 월급으로 그 여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를 고용했다. 그는 여행이 라일라의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 외에는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아침 5시부터 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라일라가 앉은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 사막으로, 다시 협곡으로, 다시 햇볕에 그을린 바위들의 노두로 변했다. 그들은 초가지붕의 흙집들, 밀집 다발이 흩어져 있는 밭들을 지나쳤다. 라일라는 회색 들판 이곳저곳에 쿠치 유목민들의 검은 텐트가 세워져 있는 걸 보았다. 불에 탄 소련 탱크들과 부서진 헬리콥터의 잔해가 자주 눈에 띄었다. 그녀는 이곳이 아마드와 누르의 아프가니스탄이겠구나 생각했다. 결국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로구나. 카불은 아니었다. 카불은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다. 이따금 총격전이 벌어지는 걸 제외하면, 그리고 인도에서 소련군들이 담배를 피우고 소련군의 지프차들이 덜거덕거리며 지나가는 걸 제외하면 전쟁이란 카불에서는 소문에 불과했을지도 몰랐다. 그들이 2개의 검문소를 지나 계곡에 들어섰을 때는 늦은 아침이었다. 바비는 햇볕에 그을려 붉은색이 된 고풍스러운 벽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라일라는 창의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여 멀리 보이는 그곳을 쳐다보았다. 샤우르 에조 하크라는 곳이야. 붉은 도시라는 의미다. 요새였던 곳이지. 900여 년 전에 침략자들로부터 계곡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란다. 칭기즈칸의 손자가 13세기에 저곳을 공격하다가 죽음을 당했지. 나중에 그곳을 함락시킨 건 칭기즈칸 자신이었단다. 운전사가 담뱃재를 창밖에 털며 말했다. 좋은 친구들, 저게 우리나라의 역사라네. 끝없이 반복되는 침략의 역사지. 마케도니아인들, 사산 왕조의 사람들, 아랍인들, 몽골인들, 이제는 소련인들이지. 하지만 우리는 저기에 있는 벽과 같다네. 부서지고 쳐다봐야 아름다울 것도 없지만 아직도 저렇게 서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요, 바다르? 어르신? 바비가 말했다. 맞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운전사가 차를 세웠다. 바비가 말했다. 너희 2사람 밖으로 나와서 한번 보거라. 그들은 택시에서 내렸다. 바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다 봐라. 타리크가 숨을 몰아쉬었다. 라일라도 그랬다. 그녀는 그때 자신이 100살까지 산다 해도 저렇게 장엄한 것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2개의 불상은 그녀가 지금까지 사진들을 보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거대한 것이었다. 라일라는 햇볕에 표백된 절벽에 조각된 불상들이 2000여 년 전에 실크로드의 계곡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을 내려다보았던 것처럼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했다. 불상 양쪽으로 쑥 내밀어진 벽감을 따라 절벽에는 각양각색의 동굴들이 있었다. 타리크가 말했다. 제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바비가 말했다. 올라가고 싶니? 라일라가 물었다. 불상 위로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비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가자.
올라가는 건 타리크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구부러지고 좁고 침침한 계단을 조금씩 올라갈 때 타리크는 라일라와 바비를 잡아야 했다. 그들은 올라가는 길에 그늘진 동굴들과 절벽에 벌집 모양으로 나 있는 굴들을 보았다. 바비가 말했다. 발을 디딜 때 조심해라. 위험하니까. 그의 말소리가 크게 울렸다. 어떤 부분에서는 계단이 불상의 구멍으로 통해 있었다. 얘들아, 내려다보지 마라. 위만 쳐다봐. 바비는 바미안이 9세기에 이슬람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불교가 번성하는 중심지였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사암 절벽이 스님들에게는 집이었다고 했다. 그들은 절벽에 동굴을 만들어 살았고 그곳은 피곤한 여행자들에게는 안식처였다고 했다. 스님들은 동굴의 벽과 지붕에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를 그렸다고 했다. 한때는 이 동굴에서 5천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했단다. 타리크는 정상에 올랐을 때 심하게 숨을 헐떡거렸다. 바비도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불상의 머리 위에 서 있다. 이곳 벽감에서는 모든 게 잘 보이지. 바비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했다. 그들은 울퉁불퉁한 돌출부로 조금씩 움직여 바비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서서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라일라가 말했다. 저기 봐요. 바비가 미소를 지었다. 아래쪽에 바미안 계곡에는 풍요로운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바비는 논밭에 심긴 것들이 푸른 겨울밀과 자주 개자리, 감자들이라고 했다. 논밭의 경계에는 포플러 나무들이 심겨 있었고 논밭 사이로 시내와 용수로가 흐르고 있었다. 자그맣게 보이는 여성들이 두 귀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바비는 경사면을 수놓고 있는 벼와 보리를 가리켰다. 가을이었다. 라일라는 밝은 웃옷을 입은 사람들이 흙집의 지붕 위에 추수한 것을 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내로 통하는 중심 도로에도 포플러 나무가 심겨 있었다. 작은 가게와 찻집, 이발관들이 길 양쪽에 있었다. 마을과 강, 시내 저 너머에 있는 살풍경하고 뿌연 갈색 언덕들이 라일라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들 너머로, 아니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것 너머로 봉우리의 흰 눈이 덮인 힌두쿠시 산도 보였다. 그 모든 것 중에서도 하늘은 한 점 티끌도 없는 완벽한 푸른색이었다. 라일라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정말 조용하네요. 양들과 말들의 작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바비가 말했다. 이곳을 떠올릴 때면 나는 늘 정적과 평화로움을 떠올린다.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체험하기를 바랬다. 나는 너희들이 조국의 유산을 보고 풍요로운 과거에 대해 알기를 바랐다. 내가 뭔가를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이것이다. 어떤 것들은 책에서 배우지. 그러나 직접 보고 느껴야 하는 것들도 있는 법이다. 타리크가 말했다. 저기 봐요. 그들은 매 한 마리가 마을 위에서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라일라가 물었다. 엄마를 이곳에 데려온 적 있어요? 그럼 여러 번 같이 왔지. 내 오빠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왔고 후에도 왔다. 내 엄마는 그때만 해도 모험심이 강하고 아주 생기발랄한 사람이었다. 내 엄마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발랄하고 행복했던 여자였다. 그는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웃는 모습도 근사했지. 랄라, 내 엄마와 결혼한 이유는 바로 그 웃는 모습 때문이었다. 정말이야, 웃는 모습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했다. 저항할 수가 없었지. 바비에 대한 애정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이후로 늘 그녀는 그를 그런 모습으로 기억했다. 팔꿈치를 바위에 받치고 손으로 턱을 감싸고 햇볕에 눈을 찡그리고 바람에 머리를 살랑거리며 엄마에 대해 회상하던 모습으로 말이다. 타리크가 말했다. 저는 동굴을 좀 볼까 해요. 바비가 말했다. 조심해라. 알겠어요, 아저씨. 타리크의 목소리가 메아리를 쳤다. 라일라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울타리에 메어놓은 암소 옆에서 남자 셋이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주변의 나무들이 황토색, 오렌지색, 주홍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바비가 말했다. 나도 내 오빠들이 보고 싶다. 그가 눈물을 약간 글썽거렸다. 턱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엄마한테는 슬픔이나 기쁨이 극단적인 것이지. 내 엄마는 숨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다르지. 나는. 하지만 내 오빠들의 죽음은 내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도 그 애들이 보고 싶다. 하루도. 라일라, 참 힘들다. 너무 힘들구나. 그는 엄지와 검지로 눈가를 눌렀다.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기다렸다. 그리고 길게 심호흡을 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있어서 좋다. 그래서 나는 신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다. 때때로 내 엄마가 날 정말로 힘들게 할 때 너는 내가 가진 것의 전부라는 생각을 한다. 라일라는 바비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뺨을 댔다. 그는 약간 놀란 것 같았다. 그는 엄마와 달리 애정을 밖으로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다. 바비는 딸의 머리끝에 살짝 입을 맞추고 어색하게 껴안았다. 그들은 바미안 계곡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한동안 서 있었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하지만 어떤 때는 이 땅을 떠날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어디로요? 잊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지. 파키스탄도 좋겠지. 1년이나 2년쯤 말이다. 서류가 갖춰지길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라는 말은 거창하구나. 미국도 괜찮겠지. 바다와 가까운 곳이면 좋겠지. 캘리포니아처럼 말이야. 바비는 미국인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먹을 것을 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직장을 잡고 몇 년 동안은 돈을 모아 작은 아프간 음식점을 내고 싶다. 화려한 것 말고 식탁 몇 개와 양탄자가 있는 아주 작고 수수한 걸로 말이야. 카불 사진도 좀 걸어놓고 말이다. 미국인들에게 아프간 음식을 맛보게 해줘야지. 내 엄마의 요리 솜씨라면 사람들이 거리까지 줄을 서겠지? 너는 물론 학교에 계속 다녀야겠지. 너는 내가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니? 너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다.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교에 가겠지. 하지만 너도 시간이 나면 도와줄 수 있겠지. 주문을 받고 물 주전자를 채우는 일은 할 수 있겠지. 바비는 식당에서 생일 파티, 약혼식, 신년 모임을 하도록 유치하겠다고 했다. 식당은 그들처럼 전쟁을 피해 나라를 떠난 다른 아프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식당 청소가 끝나면 그러니까 그들 세 사람은 한밤중에 빈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실 것이라고 했다. 피곤하지만 운이 좋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비는 말을 마치자 조용해졌다. 두 사람 다 그랬다. 그들은 엄마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아마드와 누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을 떠난다는 것은 엄마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지금 달아나는 것은 아들들이 희생한 것에 대한 모욕이요 배반이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걔들의 죽음이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야?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그 애들의 피가 스며든 똑같은 땅을 밟고 다닌다는 거야.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일라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걸 상상해 보았다. 라일라는 바비도 엄마 없이는 떠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녀가 라일라에게 엄마 노릇을 못하는 것 이상으로 아내 노릇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그는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 옷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듯 자신의 백일몽을 털어버릴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있을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든 머물러 있을 것이었다. 라일라는 엄마가 바비에게 언젠가 신념이 전혀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삶에 대한 그의 무한한 신념이 자신을 마주 쳐다볼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들은 점심으로 빵을 곁들여 삶은 달걀과 감자를 먹었다. 그리고 타리크는 콸콸 흐르는 시내둑에 있는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다. 상의를 둘둘 말아 베개로 삼고 손을 가슴에 대고 잤다.
운전사는 아몬드 열매를 사겠다며 마을에 갔다. 바비는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 밑에 앉아 소설책을 읽었다. 라일라는 그 책의 내용을 알았다. 언젠가 그가 읽어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늙은 어부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부가 무지무지하게 큰 고기를 잡았는데 배를 안전한 곳에 몰고 갔을 즈음엔 상어들이 고기를 다 뜯어먹어 남은 게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라일라는 개울에 앉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갔다. 머리 위에서 모기들이 윙윙거리고 사시나무 씨앗들이 춤을 췄다. 잠자리 한 마리가 근처에서 날고 있었다. 라일라는 잠자리가 이 플립 저 플립으로 돌아다닐 때 날개가 햇볕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날개가 자주색, 녹색, 오렌지색으로 변하면서 반짝거렸다. 시내 건너에는 하자라족 소년들이 마른 쇠똥을 집어 등에 맨 삼배자루에 집어넣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당나귀가 우는 소리가 났다. 발전기를 돌리는 소리도 났다. 라일라는 바비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바다 가까이에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꿈. 불상 위에서 바비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라일라는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수 없다는 게 기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여인 얼굴에 진지하기 그지없는 기티. 심술궂은 웃음에 무모하기까지 한 익사를 잘 떠는 하시나가 보고 싶을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라일라는 타리크가 가즈니에 가고 없던 4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심심했었는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없을 때 얼마나 시간이 더디 갔으며 자신이 중심을 잃고 괴롭힘을 당하며 돌아다녔는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총알이 오빠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은 나라에서 한 사람과 그렇게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라일라는 의적으로 하딤을 공격하던 타리크의 모습을 떠올렸다. 세상 그 어느 곳도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다. 6개월 후인 1988년 4월, 바비는 좋은 소식을 갖고 집에 왔다. 그들이 조약이 서명했대. 제네바에서. 그들이 떠나고 있어. 9월 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은 없을 거야.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공산주의 정권은 남아. 나지불라 대통령은 소련의 허수아비야. 그 사람은 어디 안 가. 전쟁은 계속될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고. 나지불라는 버티지 못할 거야. 엄마, 그들이 떠나고 있어요. 정말로 떠나고 있어요. 나는 싫으니까 원한다면 두 사람이나 축제 기분에 젖으라고. 나는 무자히딘이 이곳 카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못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다시 누워서 담요를 끌어당겼다. 1989년 1월. 라일라가 11살이 되기 3개월 전인 1989년 1월, 어느 춥고 흐릿한 날이었다. 그녀는 부모와 하시나와 함께 마지막 소련군이 도시를 떠나는 걸 보러 갔다. 구경꾼들이 와지르 아크바르 한 근처의 군사 클럽 밖에 있는 도로의 양쪽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흙이 묻은 눈 속에 서서 탱크, 장갑차, 지프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헤드라이트의 불빛에 옅은 눈이 내리는 모습이 비쳤다.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프간 병사들은 사람들이 거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따금 그들이 경고 사격을 해야 했다. 엄마는 아마드와 누르의 사진을 머리 위로 들고 있었다. 배나무 밑에서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두 아들의 사진이었다. 다른 여자들도 그녀처럼 죽은 남편, 아들, 형제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누군가가 라일라와 하시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타리크였다. 하시나가 소리쳤다. 그걸 어디에서 구했어? 이때를 위해 구해놨지. 타리크는 귀마개가 달린 큼지막한 러시아 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귀마개를 내려 쓰고 있었다. 나 어때? 라일라가 웃으며 말했다. 웃겨.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하고 부모님과 같이 왔단 말이야. 부모님은 집에 계셔.
지난 가을 가즈니에 살던 타리크의 작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리고 몇 주일 후 타리크의 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다. 게다가 불안감과 우울증까지 겹쳤다. 한번 우울증이 찾아오면 벗어나는데 몇 주씩 걸렸다. 라일라는 이처럼 타리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 기뻤다. 라일라는 그의 아버지가 아프고 난 후로 몇 주 동안 그가 무겁고 침울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었다. 엄마와 바비가 소련군을 바라보는 동안 세 사람은 살짝 빠져나갔다. 타리크는 노점 상인에게서 고수잎 처트니를 두툼하게 친 삶은 콩을 한 접시씩 그들에게 사줬다. 그들은 닫힌 양탄자 가게의 차일 밑에서 그걸 먹었다. 그런 다음 하시나는 자기 가족을 찾으러 갔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라일라는 타리크와 함께 부모 뒤에 앉았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사진을 끌어안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바비는 어떤 남자가 소련군은 떠나지만 카불에 있는 나지불라에게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무덤덤하게 듣고 있었다. 나지불라는 그들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들은 그를 통해 전쟁을 계속할 거요. 다른 쪽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엄마는 결국에는 숨이 차서 마지막 몇 마디가 작지만 높은 괴성으로 변할 때까지 끝없이 계속되는 기도를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중에 영화관에 가서 소련 영화를 보았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페르시아어 더빙은 사람을 웃기게 만들었다. 상선이 나오고 1등 항해사가 선장의 딸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다. 여자 이름은 알리오나였다. 그런데 격렬한 폭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배가 요동을 쳤다. 미쳐 날뛰는 선원 중 하나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그걸 터무니없이 침착한 아프간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우스웠다. 죄송스럽지만 로프를 건네 주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타리크가 낄낄거렸다. 곧 그들은 웃느라 정신이 없어졌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콧방귀를 뀌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또 한 차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보다 두 줄 앞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조용히 하라고 했다. 영화의 막바지에 결혼식 장면이 나왔다. 선장은 마음이 누그러져 알료나와 1등 항해사가 결혼하는 걸 허락했다. 갓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보드카를 마시고 있었다. 타리크가 속삭였다.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도. 라일라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있는 걸 들킬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타리크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말했다. 절대 안 할 거야. 결혼식이라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요란스럽기만 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다시는 입지 않을 옷을 사면서 말이지. 맞아. 내가 결혼한다면 결혼식 단상에 세 사람이 있어야 할 거야. 나, 신부, 그리고 내 머리에 총을 겨누는 남자. 이렇게 세 사람. 앞줄에 앉은 남자가 다시 한번 그들을 꾸짖듯이 쳐다보았다. 스크린에서는 알료나와 그녀의 남편이 입을 맞추고 있었다. 입 맞추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라일라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가슴이 쿵쿵거리고 귀에 피가 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 옆에서 몸을 움츠리며 조용해져 있는 타리크를 강하게 의식했다. 입 맞추는 장면이 오래 계속되었다.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게 갑자기 절박한 문제가 되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타리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가 한 눈으로는 영화 속의 장면을 다른 눈으로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걸 느껴졌다. 라일라의 숨소리가 불규칙하고 약간 머뭇거린다는 걸 그가 알아챌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는 느낌이 어떨지 궁금했다. 그의 입술 위에 솜털이 자신의 입술을 스치는 느낌이 어떨지 궁금했다. 그때 타리크가 거북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시베리아에서 코를 풀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녹색 고드름으로 변한다는 거 알고 있어? 두 사람 다 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짧고 긴장된 웃음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라일라는 하늘이 어두컴컴해진 걸 보고 마음을 놓았다. 밝은 대낮에 타리크의 눈을 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4월 3년이 지났다. 그동안 타리크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발작을 일으켰다. 왼손이 마비되고 목소리가 불분명해졌다. 흥분하면 목소리가 더 불분명해졌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타리크는 키가 더 컸다. 그래서 적십자에서 새로운 의족을 주었다. 하지만 그걸 받기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하시나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녀의 가족은 하시나를 라호레로 데리고 갔다.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촌과 결혼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하시나를 데리고 가는 날 아침, 라일라와 기티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하시나의 집에 갔다. 하시나는 남편이 될 사람이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독일로 이사할 준비를 벌써 시작했다고 말했다. 1년 안에 프랑크푸르트로 갈 거라고 했다.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기티의 울음은 속수무책이었다. 라일라가 마지막으로 본 하시나의 모습은 그녀의 아버지가 택시의 비좁은 뒷좌석에 그녀를 태우는 모습이었다. 소련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무너졌다. 몇 주 동안 바비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에 관한 소식을 집에 가져왔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포했다고 했다. 소련기가 크렘린 궁에서 내려오고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카불에서 나지불라는 전략을 바꿔 자기가 독실한 이슬람 교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바비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늦었어. 하루는 비밀 경찰의 수반이었다가 다음 날에는 그들의 친척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들과 함께 사원에서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나지불라는 카불 주변으로 올가미가 조여 오는 걸 느끼고 타협을 시도했지만 무자히딘이 거부했다. 엄마는 침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됐어. 그녀는 무자히딘을 위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들의 행진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들들의 적들이 몰락하기를 기다렸다. 결국 그들은 1992년 4월 라일라가 14살이 되었을 때 몰락했다. 나지불라는 결국 항복하고 도시의 남쪽에 있는 다루라만 궁전 가까이에 있는 유엔 공간으로 피신했다. 지하드는 끝났다. 라일라가 태어났던 밤 이후로 권력을 장악했던 여러 개의 공산 정권들이 모두 무너졌다. 엄마의 영웅들인 아마드와 누르의 형제 전사들이 승리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가족을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모든 걸 희생하며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무자히딘이 전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카불로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 변절로 유명한 준비 시밀리 도당의 지도자인 현란한 우즈벡 사령관 도스툼, 공학을 공부했고 한때 마오쩌둥의 학생을 죽였던 파시툰족이자 헤즈브의 이슬람 도당의 지도자인 격하고 무뚝뚝한 굴부딘 헤크마트야르, 군주 제1대 카불 대학에서 이슬람 교리를 가르쳤던 자미아트 에이슬라미 도당의 타지크 지도자인 라바니, 이테하드 이슬라미 도당의 지도자이자 아랍인들과 관계가 있는 파그만 출신의 파시툰족 사이야프. 이란 시아파와 강한 유대 관계가 있으며 그의 동료 하자라들에게는 마자리라고 알려진 헤즈브에와 흐다트 도당의 지도자인 압둘알리 마자리,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영웅이자 라바니의 동맹자인 타지크 사령관 아마드샤 마수드도 있었다. 그는 판즈시르의 사자라 불리는 사력있고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자신의 방에 마수드의 포스터를 걸어놓고 있었다. 치켜튼 눈썹이 살짝 옆으로 기운 마수드의 잘생기고 사려 깊은 얼굴은 카불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의 고성한 검은 눈이 게시판, 벽보, 가게의 창문, 택시, 안테나에 달린 작은 깃발들로부터 사람들을 응시했다. 엄마가 고대하던 날이었다. 그 모든 기다림의 세월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경계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녀의 아들들은 마침내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 나지불라가 항복한 다음 날 엄마는 새로운 여자가 되어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마드와 누르가 샤히드가 된 후로 5년이 흘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상복이 아닌 흰 물방울 무늬가 있는 코발트 청색 린넨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마루를 쓸고 집에 환기를 시키고 오랫동안 목욕을 했다.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그녀가 말했다. 파티를 해야지. 내일 점심 식사를 거창하게 할 거다. 그녀는 라일라를 보내 이웃들을 초대했다. 엄마는 부엌에서 엉덩이에 손을 얹고 둘러보면서 다정하게 그녀를 나무랐다. 라일라, 부엌이 이게 뭐니?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녀는 이제 자신이 돌아왔으니 자기 영역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릇들을 요란하게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했다. 라일라는 물러났다. 그것이 최선이었다. 엄마는 화를 낼 때 그런 때처럼 행복에 취했을 때도 못 말리는 사람이었다. 엄마는 강낭콩과 말린 시라잎을 넣은 아우시 수프, 코프타, 잘게 다진 고기를 소시지 모양으로 만들어 구운 것, 싱싱한 요구르트를 넣고 민트를 곁들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만두를 힘차게 요리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부엌 카운터 옆에서 커다란 삼배 쌀자루를 열면서 말했다. 너 눈썹을 뽑고 있구나. 조금요. 엄마는 자루에서 쌀을 퍼서 물을 담은 검정색 그릇에 부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고 젓기 시작했다. 타리크는 어떠냐? 아버지가 아프세요. 지금 몇 살이지? 모르겠어요. 아마 60대이실 거예요. 타리크의 나이 말이다. 아, 16이요. 괜찮은 애다. 그렇게 생각지 않니? 라일라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애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16이라면 남자가 다 됐다. 너는 그렇게 생각지 않니?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가 순진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아니다.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일라는 빙빙 돌려가며 장난스럽게 힐난하는 것에 짜증이 났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요. 글쎄,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그릇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았다. 라일라는 그녀가 글쎄라고 말하면서 그릇을 손으로 잡는 걸 보고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훈계를 당할까봐 두려웠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같이 돌아다니는 건 괜찮았지. 그건 해롭지 않았다. 보기에도 좋았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 지금 보니까 브레이저를 하고 있구나. 라일라는 방심하고 있다가 들켜버리고 말았다. 브레이저라면 나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몰랐다. 내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다니 실망이구나. 엄마는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느끼고 라일라를 압박했다. 여하튼 이것은 나나 브레이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너와 타리크에 관한 얘기다. 그는 남자다. 그러니 평판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겠니? 하지만 너는 어떠냐? 특히 너처럼 예쁜 여자애의 평판은 민감한 문제란다. 그건 내 손에 든 찌르레기와 같아. 느슨하게 잡으면 날아가 버린다. 그렇다면 엄마가 담장을 기어오르고 아빠랑 과수원에서 몰래 놀던 건 뭐예요? 라일라는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주었다. 우리는 사촌이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그 아이가 너한테 청혼하기라도 했니? 그는 친구예요. 라피크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라일라는 방어적으로 그러나 별로 설득력이 없게 말했다. 타리크는 제게 오빠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이렇게 불쑥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엄마의 얼굴에 구름이 지나가고 안색이 어두워지기 전에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다. 엄마가 자르듯이 말했다. 그건 아니다. 너는 목수의 외다리 자식을 내 오빠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내 오빠들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그렇다고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코로 한숨을 내쉬고 이를 악물었다. 여하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라는 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나가듯이 수줍게 얘기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라일라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벌렸다. 엄마의 말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다.
라일라는 타리크와 거리에서 까불며 놀던 순진했던 시절이 이제는 지나 버렸다는 걸 알았다. 지난 얼마 동안 라일라는 타리크와 같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두 사람을 쳐다보고 뜯어보고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녀가 타리크한테 그것도 가망 없이 필사적으로 빠져 있지 않다면 지금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이었다. 그와 가까이 있으면 그녀는 그의 깡마른 몸과 자신의 몸이 얽히는 수치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혔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배에 입을 맞추는 걸 상상했다. 그의 입술은 얼마나 부드러울까 궁금했다. 그녀의 목, 가슴, 등, 그 밑으로 그의 손이 닿는 느낌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얼굴이 화끈거리며 배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특이하고 따뜻한 느낌을 동반하는 죄의식이었다. 그래, 엄마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말이다. 이웃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중 몇몇은 벌써 그녀와 타리크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을지 몰랐다. 라일라는 그들의 교활한 웃음을 느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타리크와 걸어가다가 부르카를 입은 아내 마리암을 데리고 가는 구두장이를 지나치게 되었다. 구두장이는 그들을 지나치면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천상, 라일리와 마주는 이로군 그래? 네자미가 쓴 12세기의 유명한 낭만시에 나오는 불행한 연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것은 바비의 말에 의하면 페르시아어로 된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네자미가 셰익스피어보다 4세기나 앞서 불행한 연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고 했다. 엄마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라일라를 괴롭히는 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엄마한테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바비가 그 문제를 꺼내더라면 다른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라일라에게 매몰차게 대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라일라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이건 공정치 못했다. 라일라는 자신이 부엌에 있는 그릇들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 같았다. 함부로 버려두다가 기분이 내키면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릇들보다 나을 게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었다. 이런 문제를 갖고 분위기를 망치는 건 속 좁은 일이었다. 그래서 라일라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알겠어요. 좋아.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아빠는 어디 있니? 사랑스러운 내 남편은 어디 있지? 구름 한 점 없는 눈부신 날이었다. 파티를 하기에는 완벽한 날이었다. 남자들은 뜰에 있는 부실한 의자에 앉았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무자히딘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라일라는 바비에게 들어 대충 알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이라 불렸다. 무자히딘의 여러 도당들이 페샤와르에서 결성하여 시브가 둘라흐 모자디디가 이끄는 이슬람 지하드 평의회가 2달 동안 모든 걸 감독하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 넉 달은 라바니가 이끄는 지도자 회의가 감독하게 돼 있었다. 그 6개월 동안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평의회인 로야 지르가가 소집되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2년 동안 통치하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민주선거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남자들 중 하나가 임시로 만든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는 양꼬치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바비와 타리크의 아버지는 오래된 배나무 그늘 밑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다. 장기에 몰두한 표정이었다. 타리크도 옆에 앉아 장기를 구경하면서 정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자들은 거실, 통로, 부엌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난리를 치는 아이들을 엉덩이를 약간 움직여 능숙하게 피하고 갓난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들어올리며 얘기를 했다.
우스타드 사라항의 가잘이 녹음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라일라는 부엌에서 기티와 함께 유리병에 물을 채우고 있었다. 기티는 전처럼 수줍어하지도 않았고 심각하지도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이마에서 찌푸린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요즘에는 드러내놓고 잘 웃었다. 라일라는 그녀의 웃음이 약간 들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조롭게 머리를 묶지 않고 그냥 자라게 놔뒀다. 그녀의 머리가 붉은 줄무늬를 이루며 빛났다. 라일라는 기티를 이렇게 변화시킨 건 그녀에게 관심을 쏟은 18살의 사내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사비르였다. 그는 기티의 오빠가 속한 축구팀의 골키퍼였다. 기티는 라일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웃을 때 보면 정말로 멋져. 그리고 수치 많은 검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물론 그들이 서로한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기티는 아무도 모르게 그를 15분씩 2번 만났다고 했다. 시의 다른 쪽 타이마니 지역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만나 차를 마셨다고 했다. 라일라, 그 사람이 나한테 청혼할 것 같아. 빠르면 이번 여름에 그럴 것 같아. 너 그게 믿겨지니? 자꾸 그 사람 생각만 나. 학교는 어떻게 하고? 라일라가 묻자 기티는 고개를 비스듬하게 기울이고 우리 둘 다 잘 알잖아 하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시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20살이 됐을 때쯤이면 기티와 나는 아이를 4-5씩 낳았을 거야. 그러나 라일라, 너는 우리 두 바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뭔가가 될 거야. 실문 1면에 내 사진이 실릴 날이 올 거야. 기티는 지금 라일라 곁에서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오이를 썰고 있었다. 엄마는 밝은색 여름 치마를 입고 산파인 와즈마와 타리크의 어머니와 함께 삶은 달걀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엄마는 와즈마에게 말하고 있었고 와즈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에 관심이 있는 표정을 지으려고 했다. 그분이 직접 장례를 주관하신대요. 그리고 묘지에서 기도도 직접 하셨고요. 그분에게 품위가 있다는 증거지요. 생각이 깊고 명예를 아는 분이래요. 엄마는 삶은 달걀을 또 하나 깠다. 여자들은 부엌을 들락거리며 쿠르마, 마스타와 수프, 빵 등의 음식을 거실로 가져가 마루에 깔아놓은 매트에 진열했다. 어쩌다 한 번씩 타리크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이것저것을 조금씩 먹었다. 기티가 말했다. 남자는 들어오면 안 돼. 와즈마가 소리쳤다. 나가. 타리크는 여자들이 기분 좋게 자기를 쫓아내는 것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기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를 약간 드러내고 웃으면서 남성적인 무례함으로 이 여성적인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라일라는 이 여자들에게 더 이상의 험담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에 꿨던 꿈이 생각났다. 부드러운 녹색 베일 밑에 거울에 비치던 두 사람의 얼굴. 그의 머리에서 팅팅 소리를 내며 유리 위로 떨어지던 쌀. 타리크는 감자를 곁들인 송아지 고기 요리를 맛보려고 손을 뻗었다. 저리 비켜. 기티가 그의 손등을 찰싹 쳤다. 그래도 타리크는 그걸 훔쳐가며 웃었다. 그는 이제 라일라보다 30cm쯤 더 컸다. 그리고 면도를 했다. 얼굴은 더 훌쭉하고 각이 졌다. 어깨는 벌어져 있었다. 타리크는 윤이 나는 검정색 단화를 신고 주름이 있는 바지에 짧은 소매 셔츠를 입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입으니까 남성적인 팔이 드러나 보였다. 날마다 뜰에서 녹슨 바벨을 들어 올린 결과였다. 최근 그의 얼굴에 장난스럽게 시비 거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얘기를 할 때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렸고 웃을 때는 한쪽 눈썹이 활 모양으로 굽어졌다. 머리를 기른 뒤 그에겐 불필요한 정도로 머리카락을 흔드는 습관이 생겼다. 이를 반쯤 드러내고 장난스럽게 웃는 모습도 새로운 것이었다. 타리크가 마지막으로 부엌에서 쫓겨날 때 라일라는 남모르게 그를 쳐다보다가 그의 어머니한테 들켜버렸다. 가슴이 뛰었다. 마음이 캥겨서 눈도 깜빡거렸다. 재빨리 그녀는 잘게 썬 오이를 간을 맞춰 물을 뿌린 요구르트 주전자 속으로 던지는데 열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타리크의 어머니가 흡족한 미소를 띠고 자신을 바라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접시에 음식을 담고 마실 것을 들고 나갔다. 그런 후 여자들과 아이들은 마루 위에 매트 둘레에 모여 먹었다. 매트를 치우고 접시를 부엌에 갖다 놓은 후 녹차를 마실 사람과 홍차를 마실 사람을 구분해 차를 내놓기 시작할 때 타리크가 고갯짓을 하고 문에서 나갔다. 라일라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갔다. 그는 새 집 건너 길 아래쪽에 있었다. 그는 집 사이에 있는 좁은 골목길 입구의 벽에 기대고 있었다. 그는 우스타드 아왈 미르가 작곡한 옛 파슈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다제마 지바와탄, 다제마 지바와탄.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땅,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땅. 타리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것도 새로운 습관이었다. 요즘 어울려 다니는 애들로부터 배운 것 같았다. 라일라는 타리크의 새 친구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주름이 있는 바지를 입고 팔과 가슴에 윤곽이 드러나는 꼭 끼는 셔츠를 입었다. 그들은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고 담배를 피웠다. 그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농담을 하고 큰 소리로 웃고 때로는 희죽희죽 웃으며 여자들의 등 뒤에서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타리크의 친구 중 하나는 자신이 실버스터 스텔론을 가장 많이 닮았다면서 람보라고 부르라고 우겼다. 라일라는 골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담배 피우는 줄 알면 오빠 엄마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는 라일라가 들어설 수 있도록 옆으로 비키며 말했다. 엄마는 안 그러셔.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실 수 있어. 누가 잃을 건데? 내가? 라일라는 발을 가볍게 굴렀다. 그대의 비밀을 바람한테 얘기하라. 하지만 그걸 나무한테 얘기했다고 바람을 탓하진 마라. 타리크가 미소를 지었다. 한쪽 눈썹이 활처럼 휘었다. 누가 한 말이야? 칼릴 지브란. 유식한 채 하네. 나한테 담배 줘. 그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며 팔짱을 끼었다.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입가에 담배를 물고 성한 다리를 무심하게 구부리는 것도 새로 생긴 습관이었다. 왜 안 되는데? 너한테는 나쁜 거야. 그럼 오빠한테는 나쁘지 않고? 나는 여자들을 위해 그러는 거야. 어떤 여자들? 그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여자들은 이게 섹시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 아니라고? 그래 아니야. 섹시하지 않다고? 오빠는 힐라, 머저리 같아. 좀 심하다. 그나저나 어떤 여자들 말인데 너 질투하는구나. 관심 없지만 호기심이 당길 뿐이야.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그는 담배를 또 한 모금 빨고 담배 연기 사이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금쯤 우리에 관해 얘기하고 있을 게 분명해. 엄마가 했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건 내 손에 든 찌르레기와 같아. 느슨하게 잡으면 날아가 버린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었다. 죄의식이 라일라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라일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무시해버렸다. 대신 그녀는 타리크가 우리라고 했던 말을 음미했다. 그한테서 나온 그 말이 너무 짜릿하게 느껴졌다. 둘이서 뭔가 공모를 하는 것 같았다. 타리크가 그처럼 아무렇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을 쓰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다. 그 말은 둘의 관계를 인정하고 구체화시키는 말이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죄악에 강해서 배를 타고 불경한 빵을 먹고 있다고 하겠지. 라일라가 맞장구를 쳤다. 사악한 인력거를 타고 말이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그들은 웃었다. 타리크는 그녀의 머리가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 보기 좋다. 라일라는 얼굴을 붉힌데 티가 나지 않기를 바랐다. 말 돌리고 있네. 내가 뭘? 오빠를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골빈 여자들 말이야. 알잖아. 알긴 뭘 알아? 나한테는 너밖에 안 보여. 라일라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피려고 했다. 그러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타리크는 그의 눈에 깃든 아슬아슬하고 절박한 표정과 달리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조롱과 진실 사이의 중간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도록 계산된 영악한 표정. 타리크는 성한 발 뒤꿈치로 담배꽁초에 불을 껐다. 그래, 내 생각은 어때? 파티 말이야? 누가 머저리일까? 무자히딘을 두고 하는 말이야. 그들이 카불에 온 건 말이야. 아, 그녀는 바비가 총과 자마심이 결혼한 격이라면서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집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렸다. 라일라는 달리기 시작했다. 타리크는 뒤에서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뜰에서 난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두 남자가 땅바닥에서 구르며 칼부림을 하고 있었다. 라일라는 그중 하나가 초반에 정치 얘기를 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다른 사람은 꼬챙이에 깬 고기를 구울 때 부채질을 하던 사람이었다. 여러 남자들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다. 바비는 그 사이에 있지 않았다. 그는 울고 있는 타리크의 아버지와 함께 싸우는 곳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담 옆에 서 있었다. 라일라는 사람들의 흥분한 목소리에서 주워들은 것을 꽤 맞추어 보았다. 정치 얘기를 하던 파시툰족 남자가 1980년대 소련군과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아마드샤 마수드를 배신자라고 하자 고기 꼬챙이에 부채질을 하던 타지크족 남자가 화를 내며 그 말을 취소하라고 한 모양이었다. 그 남자가 거절하자 타지크족 남자가 마수드가 아니었으면 상대편 남자의 여동생이 소련군 병사들에게 아직도 그것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주먹질을 했다. 그중 하나가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라일라는 타리크도 난투에 끼어드는 걸 보고 기겁했다. 말리던 사람들도 이제 주먹을 날리고 있었다. 누군가 또 다른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늦게 라일라는 난투극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상대방을 눕히고 소리를 지르고 꽥꽥거리고 주먹을 날리는 남자들, 그 사이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머리는 엉망이 되고 의족은 떨어져 나간 채 기어 나오려고 하던 타리크.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이 명백해졌는지 머리가 아찔할 정도였다. 지도자 평의회가 너무 성급하게 구성되었다. 평의회는 라바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다른 도당들은 그것이 종족 편중이라고 비난했다. 마수드는 평화와 인내심을 갖자고 호소했다. 관직에서 제외당한 헤크마트 야르는 진노했다. 오랫동안 압박받고 무시당해온 하자라족은 부글부글 끓었다. 서로를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모임들은 취소되었다. 도시는 숨을 죽였다. 산에서는 장전된 탄창들이 칼라슈니코프 소총에 끼워졌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동의 적이 없는 무자히딘은 서로를 적으로 만들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카불에 찾아왔다. 로켓탄이 비오듯 퍼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다. 엄마도 그랬다. 그녀는 다시 상복으로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가서 커튼을 여미고 머리 위에 담요를 뒤집어 썼다. 라일라가 타리크에게 말했다. 쌩 하는 그 소리가 싫어. 빌어먹을 그 쌩 소리가 지긋지긋해. 타리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일라는 나중에 그것이 사실은 쌩 하는 소리라기보다는 그것의 출발 시간과 부딪히는 시간 사이에 몇 초라고 생각했다.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일, 판결을 막 들으려고 하는 피고인처럼. 그것은 때로 그녀가 바비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 그것이 시작되면 그들의 고개가 순간적으로 들렸다. 그들은 포크를 공중에 들고 씹담한 음식을 입에 담은 채 쌩 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일라는 그들의 흐릿한 얼굴이 칠흑처럼 까만 창문 유리에 비치는 걸 보았다. 벽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쌩 하는 소리, 다행스럽게도 다른 곳으로부터 들리는 폭발음, 적어도 이번에는 목숨을 건졌다는 걸 알고 내쉬는 안도의 숨. 그 사이 어디인가에서는 아우성과 질식할 듯한 연기 속에서 맨손으로 형제 자매, 손자, 손녀에 남아있는 시신을 파편 속에서 끌어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자신이 이번에는 살아남았다는 생각은 누가 죽었을까 하는 걱정과 괴로움으로 이어졌다. 로켓탄이 발사될 때마다 라일라는 기도를 하며 거리로 달려나갔다. 분명히 이번에는 타리크가 부서진 벽돌 밑에 깔려 있을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라일라는 침대에 누워 창문에 갑자기 흰 불빛이 비치는 걸 보았다. 그녀는 자동 소총 소리를 듣고 머리 위로 날아가는 로켓탄의 숫자를 세어보았다. 집이 흔들리고 석회 가루가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다. 어떤 날은 로켓탄의 불빛이 너무 밝아 그 빛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잠이 들면 불길과 찢겨 나간 팔다리와 다친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꿈을 꿨다.
아침이 돼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나마즈 시각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면 무자히딘은 총을 내려놓고 서쪽을 향해 기도했다. 그런 다음 양탄자를 접고 총을 장전했다. 산에서는 카불을 향해 총을 쐈고 카불은 산을 향해 총을 쐈다. 라일라를 비롯한 나머지 시민들은 자신이 잡은 고기를 상어들이 뜯어 먹는 걸 바라보는 산티아고 노인처럼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라일라는 어디를 가든 마수드의 군인들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몇백 미터마다 차를 세우고 검문을 하는 걸 보았다. 그들은 작업복에 파코를 쓰고 탱크 위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그들은 교차로에 쌓은 모래 부대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엿보았다. 그렇다고 라일라가 외출을 많이 한 건 아니었다. 그녀는 외출할 때는 언제나 타리크와 같이 갔다. 타리크는 이러한 기사도적 의무를 즐기는 것 같았다.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총을 한 자루 샀어. 그들은 라일라의 집 뜰에 있는 배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총이 레베타 반자동 소총이라고 했다. 라일라에게 그것은 그저 검고 치명적인 것으로만 보였다. 싫어. 총을 보면 무서워. 타리크는 들고 있던 잡지의 책장을 넘겼다. 지난주에 카르테세에 있는 집에서 세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었대. 내 말 듣는 거야? 세 자매가 강간을 당한 거야. 목이 베었어. 누군가가 그들의 손에서 반지를 이빨로 뺐나 봐. 이빨 자국이 나 있었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다만 이걸 갖고 다니니까 한결 낫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이제 거리에서 그녀의 생명선이었다. 그는 떠도는 이야기를 해줬다. 산에 있는 군인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아래에 있는 시민들을 죽이면서 내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해준 것도 타리크였다. 그들은 자동차를 향해선 로켓포를 발사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택시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최근에 차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이유를 알만했다. 타리크는 카불 시내의 관할 구역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 도로는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아카시아 나무까지 한 사령관의 관할이었고 다음 네 블록은 폭파된 약국 옆에 있는 제과점까지 다른 사령관의 관할이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건너 서쪽으로 1km쯤 가면 또 다른 사령관의 관할이었다. 따라서 저격병에 총에 맞기 십상이었다. 이것이 엄마가 영웅이라고 했던 자들의 실체였다. 사령관들 라일라는 그들을 토팡그다르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소총병이라는 의미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을 무자히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싫으면서도 빈정거리는 듯한 표정이 어렸다. 그건 깊은 혐오감과 경멸감이 배인 말이었다. 타리크는 탄창을 총에 다시 장전했다. 라일라가 물었다. 그걸 갖고 다닌단 말이야? 뭘? 그걸로 사람을 죽이려고? 타리크는 총을 허리춤에 넣었다. 그리고 멋지면서도 끔찍한 말을 했다. 너를 위해서야 랄라. 너를 위해서라면 죽일 거야.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손이 한 번, 두 번 스쳤다. 라일라는 타리크가 자신의 손을 더듬더듬 잡으려 할 때 그냥 내버려뒀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몸을 기울여 입을 맞췄을 때도 그냥 내버려뒀다. 그 순간 엄마가 여자의 평판과 찌르레기를 비교하며 했던 말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다. 터무니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살인이나 약탈과 같은 추한 것들의 와중에서 나무 밑에 앉아 타리크와 입을 맞추는 것은 무해한 일이었다. 사소한 일이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종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입을 맞추게 내버려뒀다. 그리고 그가 몸을 떼자 이번에는 자신이 몸을 기울여 그에게 입을 맞췄다. 심장이 뛰고 목이 떨리고 얼굴이 얼얼하고 뱃속 깊은 곳에 불이 난 것 같았다. 그해, 그러니까 1992년 6월이었다. 카불 서쪽에서 심한 전투가 벌어졌다. 사이야프 사령관의 파시툰 군대와 와흐다트 도당의 하자라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투였다. 포탄이 전기선을 끊어버리고 가게와 집들이 있던 블록 전체가 가루로 변했다. 라일라는 파시툰 군인들이 하자라족의 집을 공격하고 안으로 들어가 처형을 하듯이 모든 가족을 사살하고 있으며 하자라 군인들이 파시툰족 시민들을 납치하고 파시툰족 여자들을 강간하고 파시툰족이 모여 사는 구역에 폭격을 가하고 무분별하게 살인을 일상
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매일 나무에 묶여있는 시체들이 발견되었다. 때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시체였다. 종종 머리에 총을 맞고 눈알이 빠지고 혀가 뽑힌 상태였다. 바비는 카불을 떠나자고 다시 엄마를 설득하려 했다. 그들이 해결책을 찾을 거야. 이 싸움은 일시적인 거라고. 그들이 뭔가 대책을 찾아낼 거야. 파리바,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전쟁밖에 없어. 그들은 한 손에 우유병을 들고 다른 손에 총을 잡고 걸음마를 했던 자들이야. 엄마가 쏘아붙였다. 당신이 대체 뭐길래 그런 소리를 해? 지하대에 참여해봤어? 갖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걸어봤어? 무자히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소련군의 종일 거야. 그걸 기억하라고.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들을 배반하자고 말하고 있어. 파리바, 배반을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야. 갈 테면 당신이 나가. 당신 딸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가서 엽서나 한 장 보내시지. 평화가 오고 있어. 나는 그걸 기다릴 거야. 거리가 너무 위험해지자 바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라일라를 학교에서 자퇴시켜버렸다. 가르치는 일은 자신이 도맡았다. 해가 지면 라일라는 그의 서재로 갔다. 헤크마트 야르가 도시의 남쪽 외곽에서부터 마수드를 향해 로켓포를 발사할 때 바비와 그녀는 하페지의 가잘, 아프간 시인 우스 타드 할릴룰라 할릴리의 가잘들을 공부했다. 바비는 그녀에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고 공면을 변수로 나타내는 걸 가르쳤다. 그는 가르칠 때는 사람이 변했다. 자신의 본령인 책 사이에 있게 되자 그는 더 커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깊고 더 차분한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눈도 별로 깜빡이지 않았다. 라일라는 멋지게 칠판을 지우고 학생들을 인자하게 자상하게 바라보았을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쉽지 않았다. 라일라는 계속 마음이 산란했다. 각불의 면적은 어떻게 되지? 바비가 이렇게 물으면 라일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타리크의 도톰한 입술, 그녀의 입술에 와 닿던 그의 뜨거운 숨결, 그의 담갈색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 나무 밑에서 입을 맞춘 이래 2번 더 그와 입을 맞췄다. 그녀는 더 오래, 더 정열적으로, 덜 어색하게 입을 맞췄다고 생각했다. 2번 다. 엄마가 파티를 연 날 타리크가 담배를 피우던 침침한 골목에서 2번째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가슴을 만지도록 놔뒀다. 라일라, 네 아빠? 각불 면적 뭘 생각하는 거야? 아빠 미안해요. 제가 가만히 있자. 각불이라면 밑면 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죠? 바비는 그녀에게 눈길을 던지며 석연치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일라는 두 사람이 연거푸 입을 맞출 때 그녀의 젖가슴을 꽉 쥐고 허리의 잘록한 부분 아래로 내려가던 타리크의 손길을 떠올렸다. 같은 달인 6월의 어느 날이었다. 기티는 2명의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기티의 집에서 불과 3블록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로켓탄의 유탄이 그들을 덮쳤다. 나중에 라일라는 기티의 어머니 닐라가 기티가 죽은 곳으로 달려가서 비명을 지르며 앞치마에 딸의 살점을 주워 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녀의 오른발이 2주 후에 그 어떤 집의 옥상에서 발견되었다. 아직도 나일론 양말에 자주색 운동화가 신겨 있었다고 했다. 기티가 죽은 다음 날 라일라는 울고 있는 여자들 사이에 어리벙벙하여 앉아 있었다. 라일라가 알고 가깝게 지내고 사랑했던 누군가가 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기티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라일라와 둘이서 수업 시간에 은밀한 쪽지를 주고받던 기티였다. 손톱을 예쁘게 다듬고 핀셋으로 턱에 난 털을 뽑던 기티였다. 그리고 골키퍼인 사비르와 결혼하려고 하던 기티였다. 그 기티가 죽은 것이었다. 죽었다. 산산조각이 나서 마침내 라일라는 친구를 위해 울기 시작했다. 오빠의 장례식 때는 흘릴 수 없었던 모든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